알겠습니다. 제2부의 아이디어와 개요를 바탕으로 35천자 이상의 한국어 소설을 창작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완전한 이야기를 단일 답변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위로 낙엽이 떨어지듯 박서윤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72, 남편을 떠나보낸 지 꼭 3년째 되는 가을이었다. 서촌의 낡은 한옥은 그의 온기 대신 스산한 바람만이 드나들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의 붉은 빛만이 계절의 변화를 알렸다. 자식들은 재살기 바빠 얼굴 보기 힘들었고 TV 드라마 속 인물들의 희로애락이 그녀의 유일한 말벗이었다. 적막강산. 이따금 찾아오는 손녀 민지의 제잘거림이 그나마 집안 온기를 불어넣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늘 남편이 남긴 낡은 금반지가 습관처럼 만져졌다. 그 반지는 지나간 행복의 증표이자 견딜 수 없는 그리움의 무게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스마트폰 활용 교육은 그녀의 멈춰있던 시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강사의 권유로 멋모르고 가입한 황혼의 메아리라는 시니어 동호회 앱. 어색하게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쭈뼛거리던 그녀에게 낯선 알림음이 울렸다. 정우진이라는 이름이었다. 자신을 50대 후반에 은퇴한 사업가로 현재는 해외에서 작은 소일거리를 하며 지낸다고 소개하는 그는 박서윤에게 정중하고도 따뜻한 첫 인사를 건넸다. 박서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과 사진에서 깊은 연륜과 온화함이 느껴져 이렇게 용기 내어 인사드립니다. 박서윤은 어색함에 답장을 망설였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학생을 대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에서 낯선 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생경한 경험이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머뭇거렸다. 하지만 정우진은 조급해하지 않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게 말을 걸어왔다. 그의 메시지에는 과장된 살가움 대신 잔잔한 배려가 묻어났다.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녀가 좋아할 만한 옛 시 한 구절을 보내오기도 했다. 박서윤은 조금씩 경계심을 풀고 짧은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답형이었던 그녀의 메시지는 점점 길어졌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정우진은 박서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 교직 생활의 보람과 어려움,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과 애틋함. 그는 마치 그녀의 오랜 벗처럼 공감하고 위로했다. 선생님의 삶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모든 세월을 묵묵히 견뎌내신 선생님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그의 말은 박서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그의 세련된 말투와 세상 물정에 밝은 듯한 이야기는 박서윤의 무료한 일상의 작은 활력소가 되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메시지는 어느새 그녀의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화면 속 글자들이지만 그 너머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박서윤은 오랜만에 가슴 뛰는 설렘을 느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람. 속으로 타박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는 없었다. 그녀는 정우진과의 대화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더 열심히 익혔고 때로는 손녀 민지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어느덧 그들의 대화는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정우진은 자신이 운영한다는 해외의 작은 농장 사진을 보내오기도 하고 아름다운 풍경 사진과 함께 시적인 글귀를 보내 박서윤의 감성을 자극했다. 박서윤은 그가 보내주는 사진들을 보며 그곳에서의 삶을 상상했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어렴풋이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박서윤이 좋아하는 오래된 가요를 기억했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다며 녹음 파일을 보내주기도 했고 그녀가 무심코 말했던 음식 레시피를 기억해 두었다가 직접 만들어 보았다며 서툰 음식 사진을 보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는 박서윤의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기억하고 반응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서윤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혹시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 함께 차라도 한잔할 수 있을까요? 정우진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박서윤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마치 잊고 지냈던 청춘의 한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물론이죠. 정 선생님께서 한국에 오신다면 제가 맛있는 차를 대접해드리지요. 그녀의 답장에는 수줍음과 기대감이 동시에 묻어났다. 그날 밤 박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기대감이었다. 어쩌면 이 지독한 외로움에도 끝이 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피어올랐다. 창밖에 달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이 놓인 협탁을 바라보았다. 여보, 나 다시 행복해져도 괜찮을까요? 마음속으로 묻고 또 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서윤은 정우진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전화선을 타고 그녀의 귓가에 달콤하게 속삭였고 그의 글은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자식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그에게는 쉽게 꺼낼 수 있었다. 그는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현명한 조언을 건네곤 했다. 때로는 그녀의 어리광 섞인 투정까지도 너그럽게 받아주었다. 서윤 씨, 당신은 정말 강한 분이세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이제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당신의 남은 세월 제가 따뜻하게 안아드리겠습니다. 정우진의 말은 박서윤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그를 정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어느새 우진 씨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는 그녀를 서윤 씨 또는 나의 등불, 내 삶의 마지막 로맨스라고 불렀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다정한 호칭이었다. 박서윤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희끗희끗한 머리를 매만졌다. 이런 늙은이에게도 로맨스가 찾아올 수 있을까? 설렘과 동시에 불안감이 교차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진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그가 운영하는 해외 농장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막심하고 복구 자금이 시급하다는 설명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분함 대신 초조함과 절박함이 가득했다. 서윤 씨,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정말 급해서 혹시 100만 원 정도만 잠시 융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장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복구 장비도 빌려야 하는데 수중에 현금이 똑 떨어졌네요. 한국에 있는 계좌는 지금 거래가 정지된 상태라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겁니다. 해결되는 대로 바로 몇 배로 갚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박서윤은 순간 망설였다. 아무리 가까워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그의 절박한 목소리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 그리고 그가 보여준 따뜻함이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설마 나를 속이랴.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은행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꺼내 입은 외출복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ATM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송금 버튼을 눌렀다. 작은 글씨로 찍힌 송금 확인증을 받아드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윤 씨.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농장 식구들 모두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되었어요. 정우진의 감사 인사에 박서윤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나에게까지 부탁했을까. 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작은 뿌듯함마저 느꼈다. 그날 저녁 정우진은 감사의 의미로 그녀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불러 녹음해서 보내주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노래에 박서윤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첫 번째 송금 이후 정우진의 요구는 교묘하게 이어졌다. 통관 문제로 수입한 물품 대금이 묶여서 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함께 일하는 현지 동업자가 갑자기 배신을 해서 법적 대응 자금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급하게 한국으로 모셔야 하는데 병원 예약금과 항공권 비용이 부족하다. 이유도 다양했고 상황은 언제나 절박했다. 그때마다 그는 박서윤의 감정에 호소했고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을 잊지 않았다. 서윤 씨,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럼 바로 한국으로 가서 당신 곁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한옥마당의 예쁜 꽃밭을 가꾸며 살아요. 아침에는 제가 따뜻한 커피를 내려드리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소박한 행복을 꿈꿉니다. 박서윤은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예금을 깨고 자식들 몰래 들어두었던 보험까지 해약하며 돈을 붙였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 단위였던 금액은 어느새 1,000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송금액은 점점 커져갔고 어느새 수천만 원에 이르렀다. 불안감이 엄습할 때도 있었지만 정우진의 다정한 목소리와 그가 보내주는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메시지에 애써 안도하려 했다. 그는 박서윤의 불안감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때로는 더욱 절절하게 사랑을 고백했고 때로는 나를 믿지 못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보겠습니다라며 그녀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그녀는 이미 정우진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의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정우진과의 행복한 미래라는 환상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가끔 할머니 댁을 찾는 손녀 민지는 박서윤의 변화를 감지했다. 할머니는 밤늦도록 누군가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통화할 때는 방문을 닫고 조용히 속삭였다. 민지가 방에 들어서면 황급히 통화를 끊거나 화면을 숨기는 모습도 보였다. 평소답지 않게 안절부절 못하거나 금융 관련 우편물을 황급히 숨기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생기가 돌기도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할머니, 요즘 통화하는 그 아저씨 누구예요?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니죠? 할머니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실 때가 많아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서윤은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오랜 친구다. 나이 들어서 말벗 하나 있는 게 뭐 그리 이상하냐라며 얼버무리거나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어른들 일에 참견하는 거 아니다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민지는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민지는 인터넷에서 노년층 대상 로맨스 스캠 사례들을 검색해 보았다. 할머니의 모습이 그 사례들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프로필 사진 도용, 감정에 호소하는 접근 방식, 점진적인 금전 요구,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할머니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오히려 관계만 악화될 것 같았다. 할머니는 똑똑하신 분이니까 설마 그런 사기에 당하시겠어?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민지는 속만 태울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민지는 할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스마트폰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정우진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다. 사랑하는 나의 등불, 당신 덕분에 힘든 시간을 견뎌냅니다.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당신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는데 한국에 가면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낯간지러운 말들 사이로 이번에는 사업 확장 자금으로 500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것 같아요. 라는 노골적인 요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할머니의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송금 내역 알림이 떠 있었다. 잔액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민지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였다. 떨리는 손으로 정우진이 할머니에게 보낸 프로필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다.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이었다. 민지는 곧바로 인터넷 이미지 검색을 시도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사진은 몇 년 전 자선 행사에 참여했던 한 중견 기업인의 기사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심지어 그 기업인은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었다. 할머니,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이 사진 진짜 이 사람 사진 아니에요. 이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요. 민지는 스마트폰을 들고 거실로 뛰쳐나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마침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던 박서윤은 민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며 스마트폰을 황급히 숨기려 했다.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남의 휴대폰을 보고. 할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아저씨 할머니 돈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다 찾아봤어요. 민지는 울먹이며 할머니에게 자신이 찾은 증거들을 보여주려 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도용된 사진의 원본 기사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하지만 박서윤은 완강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닥치거라.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정 선생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 네가 뭘 알아서 그분을 모함하는 게냐. 시기하는 게냐. 내가 행복해 보이는 게 그렇게 싫으냐. 박서윤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렸고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 있었다. 평생 누구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할머니였다. 민지는 할머니의 격한 반응에 할 말을 잃었다. 할머니는 이미 정우진이라는 환상에 깊이 빠져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할머니와 손녀 사이에는 깊은 고립해였다. 민지는 어떻게든 할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박서윤은 민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민지를 피했다. 집안에는 냉랭한 기운만 감돌았다. 박서윤은 민지가 자신의 행복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는 정우진에 대한 믿음과 혹시나 하는 의심 사이에서 괴로워하면서도 결국 그는 절대 나를 속일 리 없다. 민지가 질투심에 혹은 세상을 너무 삐뚤게 봐서 그런 것이다 라는 자기 합리화의 늪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한편 정우진은 민지의 존재를 알게 된 후 더욱 교묘하게 박서윤을 조종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서윤에게 우리 사이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순수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한다. 외부의 방해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그녀의 불안감을 자극했고 동시에 민지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려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 당신과의 행복한 미래가 눈앞에 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도움이 필요하다며 마지막 한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요구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한 집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이었다. 서윤 씨,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럼 바로 한국으로 가서 당신과 함께 살 집을 계약할 수 있어요.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도 있어요. 어서 빨리 당신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달콤했다. 그는 심지어 가짜 변호사가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투자 계약서와 곧 거액이 입금될 것이라는 위조된 은행 잔고 증명서까지 보내왔다. 박서윤은 이제 거의 남은 돈이 없었다. 그녀가 가진 마지막 재산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궈온 이 낡은 한옥집뿐이었다. 하지만 정우진과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마지막 남은 희망인 지금 살고 있는 한옥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우진 씨와 함께라면 이 낡은 집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대출 서류를 작성했다. 서류 위에 빼곡한 글자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민지는 할머니가 집까지 담보로 잡히려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할머니 방에서 발견한 대출 상담 서류 때문이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민지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 정우진이 보낸 다른 사진들의 출처를 찾아내고 그가 언급했던 해외 주소가 유령 회사임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모았다.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전화번호 중 일부가 이미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된 대포폰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심지어 그가 보낸 위조된 은행 잔고 증명서의 양식이 실제 은행의 것과 미세하게 다르다는 점도 발견했다. 모든 증거는 그가 철저한 사기꾼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서윤이 은행으로 향하는 것을 본 민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뒤를 따랐다. 은행 창구 앞에서 박서윤이 대출 신청서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민지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할머니, 제발 멈추세요. 이 돈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박서윤은 당황스러움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네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게냐? 당장 비키지 못해. 남들 다 보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냐? 싫어요, 할머니. 제가 모은 증거들을 제발 한 번만이라도 봐주세요. 제발요. 민지는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할머니 눈앞에 펼쳐 보였다. 정우진의 프로필 사진과 원본 사진의 비교, 유령 회사 정보, 대포폰 관련 기사들, 위조된 은행 서류의 허점들, 차갑고 냉정한 증거들이 박서윤의 눈앞에서 춤을 추었다.
민지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박서윤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지가 내민 자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정우진과의 달콤했던 대화들,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이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민지가 나를 속이려는 거야. 아니면 정말로. 부정하려 할수록 냉정한 증거들은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망상을 깨부수었다. 특히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의 사진을 도용했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마침내 박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을 꼿꼿하게 살아왔던 그녀의 어깨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은행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그녀의 절규만이 낮게 울려 퍼졌다. 아, 내 인생, 내 모든 것. 민지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할머니가 평생을 지니고 다녔던 남편의 유품인 낡은 금반지가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차가운 은행 바닥으로 굴러갔다. 반지는 또르르 소리를 내며 굴러가다 한쪽 구석에서 멈춰섰다. 마치 그녀의 멈춰버린 시간처럼. 그날 이후 박서윤의 시간은 다시 멈춘 듯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배신감, 그리고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했다.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새웠다. 정우진은 그날 이후로 감쪽같이 모든 연락을 끊었고 그가 남긴 것은 깊은 상처와 텅 빈 통장 잔고 그리고 곧 담보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낡은 한옥집뿐이었다. 그의 달콤했던 속삭임은 이제 악몽이 되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는 학교도 휴학하고 묵묵히 할머니 곁을 지켰다. 죽 한 그릇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할머니를 위해 억지로라도 몇 숟갈 떠먹이고 밤새 끙끙 앓는 할머니의 등을 쓸어내렸다.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로 민지조차 밀어내던 박서윤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기력을 차리고 민지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던 할머니의 눈에 아주 작은 빛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의 일이었다. 민지는 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옛 노래를 나지막이 불러주기도 하고 할머니가 좋아했던 시집을 꺼내 읽어주기도 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낙엽이 흩날리는 마당을 함께 거닐던 박서윤은 처음으로 민지에게 정우진과의 일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돈 몇 푼보다 더 아픈 건 사람에게 이토록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것, 내 그 지독한 외로움을 그 사람이 그렇게 이용했다는 것이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이 나이 먹도록 사람 보는 눈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더 이상 절규는 아니었다. 민지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놈이 나쁜 놈인 거지. 할머니는 그냥 사람을 믿었던 것뿐이에요. 민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자료, 정우진과의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도용된 사진 정보 등을 정리하여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담당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런 종류의 사기는 범인을 잡기도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유사 피해자 모임에도 연락을 취했다. 사기꾼이 잡힐 확률은 희박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무언가 해야만 했다. 그것은 할머니를 위한 일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했다. 다행히 집은 민지가 부모님과 상의하여 급하게 돈을 마련해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잃어버린 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박서윤은 민지의 노력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박서윤은 아주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더 이상 혼자는 아니었다. 민지는 할머니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박서윤은 민지가 알려준 대로 스마트폰으로 사기 예방 교육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동네 복지관의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세상으로 나아갔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도 아니었다.
밤이면 불쑥불쑥 정우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잠을 설치기도 했다. 하지만 박서윤은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곁을 지켜주는 가족의 사랑과 진심 어린 소통이었다.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해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다. 어느 주말 저녁, 박서윤은 민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당의 작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를 씻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감돌았다. 민지가 할머니를 도와 식탁을 차리며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렸다. 복학한 학교 생활은 바빴지만 민지는 주말마다 할머니 댁을 찾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사진 강좌 같이 가실래요? 할머니 사진 잘 찍으시잖아요? 박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가볼까? 네가 같이 가준다면야. 창밖으로는 따스한 저녁 노을이 한옥의 처마를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다. 멈췄던 갔던 박서윤의 시간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더 이상 낡은 금반지가 없었지만 그 빈자리는 민지가 선물한 소박한 은반지가 채우고 있었다. 그 반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듯 저녁 햇살 아래 작게 반짝였다. 밥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반찬들이 놓였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나지막하게 집안을 채웠다. 적막했던 한옥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박서윤은 생각했다. 인생은 때로 넘어지고 상처 입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또한 그 안에 존재한다고. 그리고 그 힘은 종종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을.